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5년 9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9월 7일에 올라왔던 현실 속의 구마의식 이야기들입니다. 엑소시즘, 이른바 구마의식이라고도 불리는 것, 흔히 사람에게 빙의된 악마,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이며 사실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도 했었지만 고전 공포영화인 엑소시스트 덕분에 이 엑소시즘 의식 자체가 아주 널리 알려졌다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구마의식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구마의식을 주변에서 실제로 접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벌어졌던 몇 가지 구마의식 사례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영상 속 자료나 묘사가 불쾌함을 드릴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롤랜드 에드윈 헌클러는 1949년 당시 14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본명 대신 롤랜드도 혹은 로비 만하임이란 이름으로 퍼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롤랜드에게 벌어졌던 이상한 일에 관한 보고서에 그의 본명 대신 저런 가명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9년 롤랜드에게 벌어졌던 이 기묘한 사건의 보고서는 가톨릭 사제였던 레이먼드 비숍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레이먼드 사제는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때 어느 여성이 그를 찾아와 레이먼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란 것이 꽤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사촌동생이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리와 행동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빙의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롤랜드가 보이는 행동은 이랬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괴성을 지르거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언어를 사용하며 소리치기도 하고 또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공격성을 보였으며 성경이나 십자가 등을 내던지거나 하는 행위들이었는데요. 이것들만이 아니고 롤랜드의 몸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났으며 또 몸에는 때때로 알파벳 단어들이 새겨지기도 했었는데 누군가 손톱으로 낸 것처럼 붉은색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롤랜드가 마귀에 들렸다며 이미 한번 악마를 쫓아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서 레이먼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인데요. 실패로 돌아갔던 이 첫 번째 구마의식을 행한 것은 워싱턴에서 사제로 일하던 에드워드 엘버트 휴즈였습니다. 그는 조지타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롤랜드에게 의식을 버렸지만 오히려 롤랜드는 병원 침대 매트리스 안에 스프링을 빼내서 에드워드 사제의 팔 한쪽을 크게 다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구마의식이 도중에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롤랜드의 몸에 여느 때와 같이 긁힌 자국이 나타났는데 가슴팍에 새겨진 이 글자는 영어로 루이스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인트 루이스라고 해석한 그의 가족들이 세인트 루이스로 향했으며 그래서 레이먼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레이먼드 사제는 평소 자신과 친한 동료이자 또 다른 사제였던 윌리엄 보우던 사제와 함께 롤랜드의 구마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사제들은 롤랜드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으며 가족들에게서 이런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롤랜드에게는 이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리엇. 롤랜드는 이모와 매우 친했으며 시간을 같이 보낼 때가 많았는데 그의 이모는 주술과 미신 등에 상당히 심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해리엇이 롤랜드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자보드라 불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위자보드는 흔히 알려진 대로 귀신과 대화할 수 있는 장치로 유명한 물건입니다. 불행하게도 해리엇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숨진 지 얼마 후인 1949년 1월부터 빙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롤랜드에게 빙의가 벌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대신 집안 물건이 움직이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집 여기저기에서 밤마다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나기도 했고 날카로운 발톱 등으로 나무를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소리들은 롤랜드의 방 근처에서 점점 심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롤랜드의 몸에 알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롤랜드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거나 괴성을 지르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하네요. 레이먼드와 윌리엄 사제는 대주교에게 요청해서 구마의식을 허가받았습니다.
구마의식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행되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알렉시안 브라더스 병원이었습니다. 다만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병실만은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두 사제만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두 명의 사제가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월터 할로런 그리고 윌리엄 벤 루 사제들이었는데요. 구마의식은 무려 한 달이 넘게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물건이 공중에 날아다니거나 롤랜드의 몸에 실제로 알 수 없는 상처와 빨간 글자가 새겨지는 것, 특히 그의 가슴팍에 알파벳 X가 새겨진 것을 봤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사제 중 한 명이었던 할로런의 코를 치는 바람에 사제의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제들의 계속된 구마의식으로 마침내 그는 빙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신문사에 제보되어 보도되기도 하였고 이걸 본 어느 작가가 소설로 집필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설 엑소시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이 롤랜드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다 보니 괴성을 지르거나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제를 공격하는 등 소설과 영화에서도 비슷한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구마의식 후 빙의에서 풀려난 롤랜드는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례는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나탈이라는 곳에 세워진 한 가톨릭 미션스쿨, 이곳의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던 클라라 게르마나 셀레는 마리안 힐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었으며 부모가 없어 오래전 이곳에 맡겨진 상태였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은 셀레가 16살이 되던 1906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 상황을 보고한 것은 미션스쿨의 수녀들이었습니다. 수녀들은 셀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일어나서 알 수 없는 언어로 떠들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셀레가 말했던 언어들은 각자 서로 다른 나라의 말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과 폴란드를 비롯해 몇 개국의 언어를 구사했으며 자기가 누군가의 환생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 수녀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내는 괴성은 대단히 기괴했다고 하는데요. 한 수녀의 기록에 따르면 셀레가 내던 괴성은 어떤 동물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상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이 미션 스쿨이 있던 곳이 남아프리카였음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동물 소리를 들어봤을 수녀들까지도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 셀레가 냈던 괴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합니다. 셀레가 보여줬던 이상한 증상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종교적인 성스러운 물건들, 이른바 십자가, 성경, 성수, 묵주 등을 보는 대로 던져버렸으며 누군가 그걸 보여주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또 갑자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 등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대부분이 실제로 맞는 이야기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셀레와 그다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기에 비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던 적도 없었는데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셀레는 공중으로 부양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수직으로 또 어떤 때는 수평으로 떠다니기도 했다네요. 도저히 그녀의 이런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던 사제와 수녀들은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구마의식을 행하기로 결정했고 로마 가톨릭 본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구마의식을 실행할 인물로는 해당 선교부를 책임지고 있던 만수에티 사제와 호르너 에라스무스 사제가 선택되었습니다. 특히 에라스무스 사제의 경우 셀레가 직접 지명을 하기도 했는데 마치 너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말투였다고 합니다. 구마의식은 이틀 동안이나 밤을 새며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레는 사제들이 들고 있던 성경을 때려 떨어뜨리거나 사제를 공격해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네요. 구마의식 동안 그녀 본인이 소리쳤던 내용에 따르면 셀레가 빙의된 이유는 바로 그녀가 비밀리에 악마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셀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흑마술과 금기에 관해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걸 따라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구마의식은 이틀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끝내 빙의가 풀리고 셀레를 구출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구마의식이 끝난 뒤 셀레는 빙의된 동안에 벌어졌던 일에 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고해성사에서 자기가 진짜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게 맞다며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6년 뒤인 1912년 신부전증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최근인 2006년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살고 있던 여성인 에이미 스타마티스. 그녀는 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49세 여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에이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무력감과 우울감, 그리고 늘 해오던 보고서 작성 방법까지도 잊어버리게 된 것인데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기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무기력함이 깊어지면서 이런 증상들도 생겨났습니다. 가끔 마라톤 대회 등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녀가 어이없게도 달리기를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끝내 환청에 시달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에이미는 남편에게 자신이 신경쇠약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에이미의 이런 증세를 깊은 우울증으로 판단한 의사는 그녀에게 항우울제 등의 약을 처방해줬지만 안타깝게도 증세는 더욱 깊어지고 심해졌습니다. 에이미에게 벌어진 이상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옷을 전부 벗은 채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고도 하는데요. 도대체 왜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기 시작해서 돌발 행동에 무척이나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또 병원에서 나오던 중에 갑자기 주변에 있던 건물에 들어가더니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쳐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이 모든 것이 환청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환청은 누군가의 목소리였는데 자꾸 이런 걸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환청에 시달리던 에이미는 어느 날 자기 집의 2층 창문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녀는 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의 증세는 끝나지 않았고 환청 역시도 여전히 에이미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신디 로슨이란 여성이었습니다. 신디는 정식 교육을 받거나 사제로 일하던 사람은 아니고 전도사로 일하던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사례를 해결한 적이 있으며 에이미의 증세와 상황을 듣자마자 이것이 자기가 여러 번 겪었던 빙의 사례와 비슷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에이미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수소문에 찾아간 신디는 에이미가 그녀를 마주하자마자 괴성을 질렀다고 회고합니다. 왜 너가 여기에 왔냐 돌아가라면서 위협적인 소리를 냈단 것인데요. 병실에 함께 있던 가족들도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디는 차분하게 준비해간 성수와 성유를 가지고서 그녀에게 그동안 해오던 그녀 나름대로의 구마의식을 진행합니다. 의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구마의식이 끝난 후에 에이미는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비록 현재도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상태이지만 이전처럼 환청이나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디와 에이미는 무척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에이미는 자신이 분명 의학적으로는 다른 진단을 받았어도 신디 로슨의 구마의식 이후 확실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과거에 벌어졌던 구마의식 사례입니다.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템플 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이던 조셉 이스터브룩 목사는 1778년 사라 바버란 이름의 여성에게서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지 루킨스라 불리는 남성의 이야기였는데 그는 주변에서 악마에 들린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조지 루킨스는 원래는 평범한 재단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으며 유쾌하고 꽤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이상한 증세가 시작된 것은 1760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열리는 기념 축제에서 조지는 갑자기 강하게 자신의 뺨을 후려치더니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깨어난 조지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거꾸로 부르는가 하면 마치 개처럼 짖기 시작했다고도 하는데요. 또 십자가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벌어질 때면 뭔가 발작이라도 생긴 것처럼 심하게 오른손에 경련이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1775년 그는 결국 세인트 조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약을 먹고 치료도 받았지만 그의 증세는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기가 마녀의 마법에 걸렸으며 여성의 피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지가 병원 내부에서 나이든 어느 여성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병원에서는 그를 불치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으며 결국 치료가 불가능한 그를 퇴원시킬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조지가 귀신에 들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조셉 이스터브룩 목사는 또 다른 목사인 존 웨슬리 그리고 여러 목사들과 함께 그의 구마의식을 집행하기로 합니다. 이때 그의 구마의식에 참여한 성직자는 총 7명이었는데요. 왜냐면 조지 루킨스를 오랫동안 지켜본 주변인들이 그의 몸에 7 악마가 들려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수도 똑같이 7명을 맞췄다고 하네요. 그의 구마의식은 1778년 6월 1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구마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조지 루킨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이 증언했던 대로 괴성을 내거나 개 짖는 소리 등을 내며 의식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바로 악마라며 성직자들을 조롱하고 찬송가의 구절을 바꿔 부르기도 하면서 의식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행위도 벌였다네요. 일설에 따르면 그가 공중으로 떠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랬는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구마의식이 끝난 뒤에 조지 루킨스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의식을 진행한 성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기도를 올린 뒤에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주변에 정상이 아닌 상태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자신의 직업은 도로 찾지 못한 채 결국 가난 속에 숨을 거뒀다고 하네요. 현대의학계와 정신의학계에서는 빙의 현상 자체나 이런 귀신 들린 증상에 관해 과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들 중에는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쉽게 믿기 힘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구마의식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과 인간의 믿음이 맞닿은 교차점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실제 구마의식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9월 11일에 올라왔던 오페산 터널 사건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가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직접 자기가 손으로 만든 총기를 가지고 범행을 벌여서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 가족의 목숨까지 뺏으려다가 실패한 뒤 도주하고 나중에 체포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2016년에도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북구에 위치한 오페산 터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그것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경찰서 상황실, 이날 오후 접수된 한 신고로 인해 모두가 분주해졌는데요. 이른바 코드 제로가 발령되었던 것입니다. 이 코드 제로는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발령되는 것이며 정말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해야만 하는 급한 신호라고 합니다. 신고는 일단 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바로 오페산 터널이었습니다. 이 오페산 터널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것은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2사람. 이 2사람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 김모 경위가 먼저 내렸는데요.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용의자는 갑자기 손에 쥔 무언가를 경찰차와 경찰관들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곧이어 뭔가 터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오고 먼저 하차했던 김모 경위가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놀랍게도 용의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총으로 보였고 그가 발사한 것이 고 김모 경위의 몸에 맞았던 것입니다. 이때 발사된 것은 쇠구슬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 다른 경찰들이 차례로 속속들이 도착하면서 용의자가 경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10분 동안 이어진 대치 끝에 용의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총에 맞은 고 김모 경위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체포된 이 용의자의 이름은 성병대, 1970년 출생으로 사건 당시에는 4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건을 저질러서 전과를 여러 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범죄자인 상태였습니다. 2001년부터 저지른 범죄들로 인해 징역을 살다 나온 적이 있었고 그마저도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결국 복역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4년에는 무고죄로 또 징역이 추가되어 원래 받았던 형량보다 더 오래 복역하게 되었는데요. 복역 도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필기구를 이용해서 다른 재소자를 공격하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일까지 벌여서 징역 2년이 한 번 더 추가되는 만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자발찌까지 부착된 인물이었는데요. 선고대로면 2017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성 씨가 출소한 것은 2012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출소 이후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취업 등에 실패했던 성 씨는 이후 약 2년 정도 가족들의 지원을 받으며 살다가 나중에 시간제로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도 얻게 되었지만 이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 일자리마저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던 성병대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찾은 방법은 바로 주식 투자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자니 따로 모아둔 돈도 없던 성 씨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1,000만 원 정도를 융통할 수 있었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대부분의 돈은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돈을 날리면서 다시 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강북구청과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서 일정 금액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최대 3개월이 한계여서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월세까지 밀린 성병대는 보증금까지 끌었었지만 구직 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나올 구석이 없었고 결국 휴대전화까지 정지가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제는 성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앓고 있던 정신질환은 피해망상, 조현병 등의 질환이었습니다. 특히 성병대는 피해망상 질환이 굉장히 심했는데 자기가 겪는 모든 일이 수사기관의 음모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가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실패했던 것 역시도 경찰이 도청하고 감시해서 자신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주식 전문가를 매수해서 자신의 투자를 방해했으며 그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망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성병대는 가명을 사용해 SNS 계정을 운영 중이었는데 자신의 이 SNS 페이지에서 소설을 쓰기도 했다네요. 이 소설은 성씨 자신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었는지 소설 속 주인공의 묘사가 본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주인공은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위치 정보 등을 파악당해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가서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된다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망상을 소설 안에 그대로 투영시켰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런 피해망상이 점점 심해지던 그는 자신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로 인해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정보를 통해서 총기를 직접 제작, 이른바 사제 총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건 후 검거된 성 씨의 소지품 등에서는 이런 직접 만들어낸 불법 총기류가 10정이 넘게 발견되었으며 또 사제 폭탄까지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 씨가 크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건물의 공인중개사 A씨였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A씨는 새로 사무소를 인계받은 사람으로 성병대와 처음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며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범행 며칠 전 그는 A씨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술 한잔하자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인간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된 성병대는 결국 범행을 결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2016년 10월 19일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이날 성병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들 그리고 사제 폭탄 2개를 가방 안에 넣어 준비하고 자전거 가게에서 산 헬멧을 머리에 착용한 다음 특별히 개조해서 만든 방탄복까지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 A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이내 A씨가 나타나자 성씨는 직접 그를 조준했지만 빗나가고 이에 놀란 A씨가 도망가자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둔기를 휘둘러 그를 기절시켰는데요. 기절해서 쓰러진 A씨가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한 그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씨가 발사한 빗나간 발사체가 지나가던 엉뚱한 시민에게 맞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인근 주차장까지 도망친 성병대는 자기 발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 발찌를 잘라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찌를 자른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발찌가 훼손되었다는 경보가 경찰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 시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에 신고가 최초로 접수되었을 때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흉기를 든 사람이 도주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페산 터널 방향으로 도주한 성병대는 터널 옆 화단 풀숲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미 그는 경찰이 추격해오면 아예 저항을 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차에서 내린 고 김모 경위가 순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방탄복 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며 사건 당시에는 방탄복 대신 방검복을 입고 대치해야만 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개정이 되면서 방검복과 방탄복
항복을 함께 차 안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런 매뉴얼이 생겼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병대에게는 반성의 기미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체포 일주일 후 현장 검증을 하던 성병대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은 혁명을 벌였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순직했던 고 김모 경위는 자신 때문이 아니고 경찰에서 조작한 뒤 누명을 씌운 것이란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자기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란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성병대의 이런 황당한 주장과 심리 상태로 인해 그에게 정신 감정 등을 제안했지만 성 씨는 이를 거절합니다. 검사 결과까지도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던 듯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에게 그의 상태 분석을 맡기게 됩니다. 결과는 망상이 있지만 판단력은 온전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해망상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정도의 판단력은 문제가 없단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성병대의 요구로 인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자기의 억울함을 국민이 알아줄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성 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에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2017년 4월 27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1심에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공권력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대법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시켰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성 씨가 몇 권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총 3권의 책을 냈으며 모두가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의 주소가 범행 피해자였던 A씨의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병대가 새들어 살던 그 건물의 주소였으며 그러니 자기 거주지와 출판사가 동일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로 짐작해보면 아마 성병대가 생활고등에 시달리던 당시에 자기 책을 자기가 직접 출판해서 돈을 벌려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면 해당 주소의 출판사가 인허가를 받은 것은 2013년 그리고 폐업한 날짜는 2014년 2월이었는데 그의 책들 중 2권의 출간 날짜가 2014년 4월과 7월로 되어 있어서 출판사 폐업 날짜와 책의 출간 날짜가 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소까지 동일하다는 점을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는 자신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영웅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위장한 비밀 경찰이어서 자신을 감시한다는 등의 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과는 별개로 증상이 꽤 심각했던 듯도 보입니다.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면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심한 망상까지 겹쳐지니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듯하네요. 무기징역 시리즈 2016년 오페산 터널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9월 14일에 올라왔던 사진 속의 범죄 기록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들, 가끔은 어떤 말이나 묘사나 설명보다도 말없이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사건 현장을 기록한 사진들이라면 더욱 그런 느낌이 짙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 속의 사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영상에서 사진만 보여드리면 밋밋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진에 엮인 이야기를 좀 곁들였습니다. 사진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경우 우측 상단의 범인의 사진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유영철이 체포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그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는 이 오피스텔에서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가끔 밤마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는데 바로 유영철이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벌이던 소리였습니다. 또한 이 오피스텔 건물주는 유영철이 살던 동안 유독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그의 이런 범행이 밝혀지고 난 뒤에 이들의 증언이 다시 한번 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거주지와 다름없이 평범해 보이는 사진. 이 사진은 어느 아파트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요. 사진 속 아파트에 거주하던 인물은 바로 제프리 다머였습니다. 그는 17명의 피해자를 자기 거주지로 유인했으며 이 아파트 안에서 주로 범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는 느끼기 어렵지만 그의 집은 지독한 냄새가 가득했는데 제프리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집안에 보관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사진 가운데에서 위쪽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보시면 감시 카메라처럼 보이는 물건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실 가짜 카메라 모형으로 그가 살던 곳이 우범지대여서 혹시나 도둑이 들면 이걸 보고 놀라서 도망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어느 주택의 입구입니다. 꽤 낡은 외관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은 꽤 튼튼한 철문에다가 겉에 창문 하나는 천막으로 단단히 가려져 있어서 뭔가를 숨기는 듯한 섬뜩한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수원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이 거주하고 범행을 벌였던 현장입니다. 오원춘은 한 여성을 납치한 다음 범행을 벌였는데 피해자는 거의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모습으로 발견되어 그 충격이 정말 대단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그의 주거지 근처에 있던 한 소각로에서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던 것을 미뤄봤을 때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의심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른바 토이박스 킬러라고도 불렸던 악명 높은 범죄자 데이비드 파커 레이가 범행을 벌였던 장소의 내부입니다. 그는 소형 트레일러 하나를 구매한 다음 이곳에 자기가 납치한 피해자를 감금한 뒤 범행을 벌였는데요. 보시다시피 트레일러 안에는 갖가지 도구들이 있었으며 밖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음 처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조된 소형 트레일러는 그의 이동식 범행 장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후 그는 토이박스 킬러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연방경찰이 데이비드의 집을 조사했을 때 나온 것들 중에는 그가 이곳에서 사건을 벌이면서 녹화한 비디오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건물의 내부 바닥을 공사하는 듯한 인부들의 모습, 이것은 광대 킬러로 알려진 존 웨인 게이시의 집 바닥을 경찰 관계자들과 인부들이 직접 해체하고 조사하는 사진입니다. 존은 수십 명의 피해자를 냈던 최악의 범죄자들 중 한 명인데요. 그는 자신의 집 바닥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묻어놨다고 증언했으며 그의 증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존의 거주지에 찾아가 창고, 차고, 부엌 등을 비롯해 집 내부를 전부 뜯어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여 구가 넘는 시신들이 발견되었는데요. 특히 많은 수의 피해자는 지상과 1층 사이의 빈 공간을 뜻하는 이른바 크롤 스페이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77년 뉴욕에는 위험한 범죄자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범죄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버코이츠, 또 다른 별명으로 샘의 아들로도 불렸는데요. 이 별명은 그가 수사기관에 보냈던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것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피해자를 남겼는데 이 사진 역시도 데이비드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이 발견된 현장입니다. 이날 차 안에서 발견된 것은 로버트 비올란테, 스테이시 모스코비츠,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던 도중 데이비드의 표적이 되었으며 로버트는 살아남았지만 스테이시는 목숨을 잃었고 이들은 각각 데이비드의 12번째, 13번째 범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벌인 범죄자는 바로 리 하비 오스왈드. 그는 케네디 대통령이 카 퍼레이드를 벌이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과서 창고에 숨어서 범행을 벌였는데요. 오스왈드는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스왈드가 당시 숨어있던 창고의 모습을 그때 모습 그대로 재현해 박물관에 전시해둔 사진입니다. 그가 창고에서 사건을 벌였을 때 오스왈드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곧 그의 외모가 알려지게 되었으며 오스왈드를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이후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오스왈드도 암살되어 아직도 종종 음모론이 제기되곤 합니다. 어느 집 벽에 휘갈겨진 채 쓰여져 있는 낙서. 낙서의 내용은 꽤 섬뜩한데요. 내가 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빨리 체포해달라입니다. 이것은 BTK라고도 알려진 범죄자 데니스 레이더가 범행에 실패한 이후 어느 집 벽에 남겨놓고 간 낙서입니다. 데니스는 매우 이중적인 생활을 즐겼던 범죄자였는데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는 범죄자로 활동하면서도 뒤로는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도 생활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제발 날 잡아달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이 절대 체포당하지 않을 것을 과신했는데요. 이후에 결정적인 실수를 벌여 경찰에게 결국 체포당했고 가족들과 주변인들은 그의 정체를 알고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레너드 레이크와 찰스 잉은 2인 1조로 움직였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여성 피해자를 납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특별히 만든 벙커에 이들을 감금해두고 괴롭혔으며 자신들의 범행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증이 나면 가차없이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들이 범행을 벌였던 벙커 내부의 모습인데요.
벽에는 수많은 범행 도구들이 걸려 있으며 뒤에 보이는 공간에는 그동안 납치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납치된 피해자들은 앞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책이 책꽂이에 꽂히고도 부족해서 방 내부에까지 높게 쌓여 어지러운 모습,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와 여러 개의 상자까지도 보이는데요. 일본 최악의 범죄자를 거론할 때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범죄자 미야자키 츠토무의 방 내부입니다. 그는 거의 사회 활동 등을 거부한 채 방에서만 지내면서 자기의 특별한 취향에 맞춘 서적을 탐닉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판타지에만 만족할 수가 없게 되자 밖으로 나가 사건을 벌이며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피해자는 모두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었는데요. 미야자키는 1997년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2006년에 처벌이 집행됩니다. 1980년 12월 8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멤버였던 가수 존 레논이 불시에 공격을 당해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은 수많은 비틀즈 팬들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를 기리는 많은 팬들이 현장에 몰려와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존을 암살한 범인은 바로 마크 체프먼. 뉴욕에 있는 존의 자택 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졌으며 존은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범행 동기에 관해 여러 가지로 횡설수설했는데요. 체포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계속해서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도 가석방이 불어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1982년 홍콩에는 무서운 괴담이 하나 떠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오는 밤에 벌어지는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비오는 밤마다 여러 명의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것은 바로 람고안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사건을 벌였는데 주로 밤에 일하고 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삼았습니다. 택시기사란 직업 때문에 범행이 무척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가 범행을 벌였던 곳은 바로 그의 자택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자택의 내부 도면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납치한 피해자를 숨겨놓고 집에 혼자일 때 범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체포 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입니다. 1997년 8월 뉴스에서는 속보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유괴되어 유괴범으로부터 몸값을 요구당하는 유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괴범은 박양의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는데요. 이후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전현주란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은 그녀가 당시 임산부였단 점이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범인 전현주가 피해자 박양을 유인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보관해뒀던 어느 지하 창고의 사진입니다. 이후 전현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현재도 가석방 심사를 받고는 있지만 석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1989년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흔히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가해자 여러 명이 여학생을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오랜 기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끝내 드럼통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다음 유기했던 사건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의 자백으로 인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이들이 유기했던 장소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유해가 발견되었던 장소의 사진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너무나 잔혹해서 현재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고 가해자들의 뻔뻔함으로 인해 더욱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사건 당시 10대 소년들이었음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기도 했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드먼드 캠퍼는 무척 지능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지능검사 결과 무려 IQ가 145로 측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끝내 범죄자로 인생의 막을 내려버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가 체포된 뒤 압수된 그의 소지품들의 모습인데요. 이것들은 모두 그가 저질렀던 범죄 피해자들의 물건이었으며 캠퍼는 기념으로 이것들을 간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캠퍼는 10대 소년 시절 조부모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로 체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능이 굉장히 높았음이 밝혀졌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밝혀져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퇴원 뒤 1972년부터 그의 범죄 행각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수의 피해자를 낸 뒤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외로 그는 감옥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조용하게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건 현장의 사진들은 따로 무서운 요소들이 없어도 사진만으로 섬뜩함을 주는 분위기가 전해지는 것 같네요. 사진 속에 담겨진 범죄의 흔적, 사건 현장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9월 18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기괴 사건 유럽편입니다. 193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아틀라스, 얀슨 미니는 이곳에 위치한 상트 에릭스플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침실 1개짜리의 작은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 위층에는 그녀의 친구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릴리 린데스트렘. 5월 4일 저녁, 미니는 경찰들과 함께 릴리의 집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그녀가 며칠 동안이나 밖에 나오지 않았고 또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니가 릴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나흘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은 남자를 상대하는 직업이었는데요. 나흘 전 마지막으로 릴리가 남자 손님을 집에 들인 뒤 저녁 7시경에 미니에게 물건을 빌리러 왔었고 그것이 미니가 본 릴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흘 전 저녁 9시에 미니는 릴리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마지막 남성과 함께 외출했을 것으로 여겼는데 나흘이 지난 5월 4일이 되어도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서 이들이 본 것은 이미 숨져있는 릴리였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침대 근처에 놓여있던 소파 의자에 엎어져 있었고 옷은 다른 의자에 전부 깔끔하게 정리되어 놓인 상태였습니다. 강력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파트 내부가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네요. 릴리는 이미 숨진 지 사흘에서 나흘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흘 전 미니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외출한 것이 아닌 이미 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 릴리는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는 기묘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릴리의 시신 곁에 놓여있던 골판지 상자 안에서 작고 찌그러진 국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국자에는 많은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리에 가해진 둔기의 충격으로 인해 숨지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 국자가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국자가 도대체 왜 현장에 놓여 있었는지가 의문이었는데 부검 결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바로 릴리의 몸 안에서 상당량의 혈액이 사라졌다는 소견이었는데요. 이 소견을 보고 곧 경찰은 국자의 용도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범인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국자를 통해 릴리의 혈액을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국자가 사건에 사용된 무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혈흔이 묻어있던 점을 비롯해서 그녀의 체내에서 상당량의 혈액이 사라졌던 점을 미뤄봤을 때 아마도 이 국자는 경찰의 예상과도 같은 용도였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시신에서 혈액을 가져갔다는 이 기묘한 점으로 인해 이 사건은 곧 아틀라스의 뱀파이어 사건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곧 이 기묘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려 했지만 딱히 특정한 용의자를 추려내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그녀의 직업 특성상 많은 남성들을 상대했고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그녀를 만난 남성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친구인 미니가 마지막 손님으로 예상되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었지만 목소리가 특이했다는 점만 기억하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의 내용을 찾아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후보로 거론되었던 대상 중에는 범인이 아마 경찰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현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즉 이것은 범인이 사건을 벌이면서도 철저하게 침착했다는 점, 또 현장에 혹시 남았을지 모르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나치게 깔끔하게 현장을 정리했다는 점들로 인해 이런 침착함과 증거인멸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경찰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25년 후인 1957년에 시효가 만료되었기에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이 발전한 덕분에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이라도 범인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합니다. 도대체 이날 벌어진 이 기묘한 사건의 범인은 누구이며 그는 왜 그녀의 혈액을 가져가는 기행을 벌였던 것일까요? 현재까지도 알 수 없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974년 8월 27일 영국 노퍼크 경찰에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 신고 전화를 걸었던 것은 당시 19세였던 앤드류 헤드란 남성.
그는 트랙터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으며 산책을 하던 도중 지저분한 시트로 덮인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시트의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본 그는 아래에 깔려있던 것이 사람의 시신임을 알아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인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사건 현장을 확인합니다.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유기되었던 것으로 보였고 부검 결과 피해자는 8월 초에 숨졌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드레스 형태의 분홍색 잠옷만 입은 상태였고 또한 손과 다리는 밧줄로 묶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기묘한 점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신의 머리가 사라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머리가 없다 보니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피해자의 머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발견된 피해자의 모습만으로 사건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녀의 몸을 묶어놨던 밧줄에 주목했습니다. 밧줄의 형태가 일반적인 밧줄과는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4가닥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형태와 길이의 밧줄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밧줄의 형태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농사에 사용되는 밧줄이라고 말했고, 즉 용의자는 근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그냥 마땅한 범행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농가 아무 데서나 훔쳐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섭취한 음식물이 해산물이었던 점을 봤을 때 해산물 등의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또 특정한 미네랄 성분이 많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네랄 성분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것은 아마도 그녀가 그런 물을 자주 섭취할 수 있던 사람, 어쩌면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나고 자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골반 부분이 일반 여성들보다 더 넓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살아생전 최소한 한 번 이상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른손잡이였던 것으로도 밝혀졌는데요. 오른손잡이, 출산 경험, 스코틀랜드 출신, 해산물 알러지가 없는 사람 등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에 부합하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당시 영국 내의 실종자 명단과 피해자를 대조하고 조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실종자 명단에 올라있던 사람들 중에는 사건의 피해자가 가졌던 특성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사는 1974년에 시작되어 1975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고 약 700건이 넘는 진술을 받아낼 수가 있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2009년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악명 높은 범죄자 피터 토빈. 피터는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던 범죄자였는데요. 그가 바로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저질렀던 범죄의 여러 가지 수법이나 현장이 이 사건과 대단히 흡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할 때 천이나 시트 등을 사용해 시신을 덮은 뒤 유기했는데 이 사건 역시도 발견 당시 시트에 덮인 상태였던 점이 동일했습니다. 특히 사건에 사용된 것은 특정한 문구가 적힌 천이었는데요. 이것은 1962년에서 1968년 사이에만 생산되었으며 특정한 지역에서만 판매가 되었던 물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피터가 해당 기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터의 범죄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다리나 팔 등이 묶인 채 발견된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들이 묶였던 방식이 이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묶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터는 종종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도 사건과 무척이나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피터는 이 사건과는 무관함이 밝혀져 결국 조사는 다시 한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2008년 다른 제보가 하나 접수됩니다. 영국의 방송 프로그램인 크라임워치란 프로그램에서 미제 사건들 중 하나인 이 사건을 소개한 뒤 제보가 들어온 것인데요. 자신을 전직 경찰관이라 소개한 이 익명의 제보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마 자기가 아는 여성이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레이트 야머스 부두 근처에서 근무했었는데 이곳의 여성들 중 공작 부인이란 별명을 가진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구의 남성들과 트럭 운전수들을 상대하며 살아갔는데
있었는데 역시 이 그레이트 야머스 부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는 1974년 중반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기묘한 것은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녀의 집에 가봤지만 어떤 물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어디론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날 생각이었다면 중요한 물건 정도는 챙겨갈 만한데 그런 낌새조차 없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 공작 부인의 본명 등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던 데다가 그녀가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실종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 실종된 공작 부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4년 10월 25일 저녁 독일의 빌스도르프 이곳에 위치한 어느 술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주문한 걸 한 잔씩 마시며 떠들던 때 잠시 작은 소동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맥주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남성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직 그가 주문한 술도 채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쓰러졌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의식을 잠깐 잃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쓰러진 이 남성의 이름은 귄터 스톨이었습니다. 귄터 스톨은 독일 베스트팔렌의 안츠하우젠 출신이었으며 식품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주변에서 평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얼마 안 가 직장을 그만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귄터에게는 원래 약한 편집증 증세가 좀 있었는데 치료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 증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갈 지경이 되어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직장을 관둘 당시 귄터 스톨의 나이는 34세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관두고 난 뒤 귄터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그는 때때로 자신의 아내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는데 당신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혹은 그들이 곧 올 거야 등의 영문을 알 수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특히 귄터는 나중에 말한 그들에 관해 무척이나 두려워했는데 이런 모습을 본 아내가 귄터에게 대체 그들이 누군지 물었지만 그는 어차피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며 설명을 거부했다네요.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84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11시경 아직 잠에 들지 않고 앉아있던 귄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이 온다며 혼잣말을 하고는 드디어 알아냈다고 소리치면서 종이와 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뭔가를 급하게 적어내려갔는데요.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요그체라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는 급하게 옷을 입고는 맥주 한 잔을 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 아내가 본 귄터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귄터가 한잔하기 위해 들렀던 곳은 빌스도르프에 있던 단골 술집. 이것이 바로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선술집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맥주 한 잔을 주문했던 귄터는 맥주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의 부축으로 간신히 일어나 정신을 차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매우 불안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맥주를 마시지도 않은 채 술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 그러니까 날이 바뀌어서 10월 26일 새벽 1시경에 귄터가 목격된 곳은 하이거젤바흐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귄터가 자란 고향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귄터는 한 여성의 집을 방문했으며 그녀는 어려서부터 그와 아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 늦은 시각에 그가 찾아와 놀랐는데 갑자기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늘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귄터가 그녀에게 했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말에 그녀가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묻자 귄터는 당연히 자기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술에 취한 것인가 하고 여겼던 나머지 정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 댁이 가까우니 거기 가보라고 말했지만 귄터는 부모님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네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선 그녀와 헤어졌는데 이것이 귄터가 살아서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 뒤 새벽 3시경 아우토반 45번 하겐스 출구 근처에서 이곳을 지나던 트럭 운전사 2명이 사고가 난 차량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귄터 스톨이 몰던 자동차였는데요. 사고 차량에 가까이 다가간 트럭 운전사들은 차 조수석에 부상을 입은 채 쓰러진 귄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귄터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 현장에는 기묘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귄터가 발견되었을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구급대원들은 그가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최초 목격자인 트럭 운전사들의 증언과도 일치했는데 도대체 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은 채로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서 발견되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귄터가 숨지기 전 남긴 말도 의미심장했는데요. 귄터는 4명의 남자가 나를 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아닌 정말 이 남성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라면 귄터가 왜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었는지 알 수 있던 대목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증인이 없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4명의 남자가 그가 자주 말하던 그들이 아닌가 했지만 이 역시도 귄터가 구체적으로 남겼던 말이 없어서 사건 조사에 더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럭 운전사들이 사건 현장에서 봤던 정체불명의 남성. 트럭 운전사들은 자신들이 귄터의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근처에서 하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빠져나간 걸 봤다고 증언했는데요. 그가 바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그 의문의 남성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근처에서 차를 얻어 타려던 히치하이커가 아닌가 했지만 시간이 새벽 3시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무척 낮았습니다. 그가 집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종이에 쓴 글인 요그체 역시도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뭘 뜻하는 말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귄터와 친했던 직장 동료들 역시도 전혀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그체란 글자가 맞는지도 의문이었는데요. 왜냐면 이걸 그대로 두고 보면 요그체로 읽히지만 종이를 뒤집으면 의미가 또 달라진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숫자 027, 906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만약 숫자였다면 어떤 비밀번호를 뜻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좌표를 뜻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았으며 숫자가 아닌 일반 단어여도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귄터가 남겼다는 이 단어가 정말로 그 단어가 맞는가 아닌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실종 전 귄터가 뭔가를 적었던 그 종이를 아내가 그날 실수로 어딘가에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사건이 벌어진 뒤 몇 개월이 지나서 경찰에 찾아가 사실 그날 이런 일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뒤늦게 이 단어와 종이에 관해 기억나는 대로만 알려줬기 때문에 실제로 귄터가 종이에 뭐라고 적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가 남긴 단어가 정확히 요그체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이후 이 단어를 따서 요그체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독일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 여러 조사를 벌였지만 이 사건이 누군가 연관된 강력 사건임을 증명할 증거도 없고 귄터가 평소 알았던 편집증 증세가 심했던 점을 봤을 때 그가 남겼던 4명의 남자가 있었단 말 역시도 신빙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5년 독일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러 의문점을 남겨서 아직까지도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가지 사건 모두 기묘하고 기괴한 사건들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사건이 가장 미스터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최후를 맞이했는지 알 수 없는 피해자, 그리고 그가 남겼던 의문의 단어는 대체 뭐였을까요? 3개의 기괴한 사건들, 유럽 편이었습니다. 5번째 영상은 9월 21일에 올라왔던 동화는 원래 무섭다 3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번쯤 꼭 읽어보고 듣게 되는 동화들, 대개의 동화들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동화의 원전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민담들이었던 만큼 현재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동화 3편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짝 어울리지 않는 커플을 두고 흔히 미녀와 야수 같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동화 미녀와 야수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 동화에는 미녀 주인공과 야수가 등장하며 대개의 동화가 그렇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혹은 많이 알려진 이 동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미녀는 원래 어느 무역상의 딸입니다. 무역상은 어느 날 집을 떠나면서 선물을 사오겠다고 말하고 그의 질문에 막내딸은 장미 한 송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무역상은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시간이 늦어 하룻밤 지낼 곳을 찾다가 어느 성에 묵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차려진 식사를 허락도 없이 먹고 잠까지 자는데요. 다음날 성을 떠나기 전 성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미꽃 덤불이 아름답게 가꿔진 것을 보고는 막내딸에게 주기 위해 가장 크고 예쁜 장미 한 송이를 꺾어갑니다. 이 장면을 성의 주인이었던 야수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야수는 허락도 없이 장미를 꺾었으니 무역상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역상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으니 무엇이든 하겠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야수에게 빌었습니다.
그럼 야수는 대신 너도 소중한 것을 내놔야 한다며 무역상이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을 야수 본인에게 줘야 한다는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보통은 막내딸이 무역상을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기에 그는 아마도 막내딸을 뺏길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제발 집에서 키우던 개가 가장 먼저 자신을 발견하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예상대로 막내딸이 가장 먼저 무역상을 마중 나오는데요. 결국 막내딸이 야수의 성에 가서 살게 됩니다. 무역상의 막내딸은 무척이나 미녀였기 때문에 한눈에 그녀에게 반한 야수는 늘 그녀에게 청혼하지만 막내딸은 야수의 청혼을 매번 거절합니다. 사실 야수는 원래 야수는 아니고 잘생긴 왕자였지만 마녀의 저주를 받아 이런 흉측한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진짜 진실된 사랑을 얻어야만 저주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기에 막내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내딸도 야수에게 마음이 영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내다 보니 야수가 외모와는 다르게 성품도 꽤 괜찮고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점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수와의 결혼은 영 아니었다고 생각한 막내는 하루는 성에서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먼저 결혼했던 두 언니들이 불행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는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으로 돌아와 야수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얻게 된 야수는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두 사람은 성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잘 알려진 미녀와 야수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원본은 조금 과격한 묘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무역상이 장미꽃을 훔치다가 걸리는 장면에서 보통은 야수가 무역상에게 화를 내는 정도로 묘사되지만 원본에서는 장미의 값으로 그에게 목숨을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역상 입장에선 꽃 한 송이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되니 꽤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제안이었을 텐데요. 물론 그가 무단으로 남의 성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는 음식까지 마음대로 먹었던 것까지 감안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꽃 한 송이의 대가로 목숨을 달란 요구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기엔 조금 과하단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막내가 잠시 야수의 성에서 나와 집으로 갈 때 야수는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꼭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집에 돌아온 막내딸을 본 다른 자매들은 생각보다 막내가 행복하게 지내던 것을 보고 질투한 나머지 그녀를 보내주지 않고 일부러 오랫동안 집에 붙들어둡니다. 그래서 막내가 다시 성에 늦게 돌아가게 되면 분노한 야수가 막내를 잡아먹을 것이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아이들이 보는 동화에 그대로 나왔다면 적절하진 않았겠죠. 나중에 막내가 왕자로 돌아온 야수와 결혼한 것을 보면서 자매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결말은 원본에서는 자매들의 못된 계획과 마음을 눈치챈 요정이 언니들을 석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결말로 표현됩니다. 석상이 된 자매들은 성 입구에 그대로 전시되는데요. 여기서 요정은 석상이 되어버린 언니들에게 자아의식을 남겨두면서 이들이 가진 질투와 분노가 모두 사라지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겠지만 언니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영원히 이들이 석상으로 남게 된다는 결말로 끝이 납니다. 물론 자매들이 먼저 막내에게 나쁜 마음을 품기는 했지만 이들이 영원히 석상으로 남게 된다는 결말은 아이들이 보기에는 꽤 무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게다가 자매들이 보고 듣는 것과 생각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평생 고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옛날엔 권선징악이 확실하게 표현되어야만 했기도 하고 또 비슷하거나 더 심한 수위의 민담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도면 당시엔 꽤 준수한 결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미녀와 야수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6세기 중반 조반니 프란체스코 스트라파롤라가 집필한 책에는 돼지왕 혹은 돼지 얼굴 왕자란 제목의 민담이 실려 있는데요.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주인공 왕자는 돼지의 얼굴을 하고 태어났다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왕비가 왕자를 임신하고 있던 당시에 마녀의 저주로 인해 왕자의 얼굴이 돼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 방법이 꽤 기묘하고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결혼을 3번 해야만 하는 것이었는데요.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3번 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진짜 얼굴 대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가 결혼을 해도 좋을 나이가 되었을 때 왕비는 저주를 풀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왕자를 가난한 집의 여성과 결혼시키는 것이었는데요. 3번의 결혼은 결국 2번이나 이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덜컥 다른 나라의 공주에게 왕자가 장가를 갔다가 이혼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괴한 얼굴을 가진 왕자를 소개한다면 아마 결혼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왕비는 가난한 집의 왕자를 장가 보냅니다. 이 가난한 집에는 딸이 3이 있었는데요. 왕자는 처음에 이 집의 큰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의 얼굴을 결혼식 때도 전혀 볼 수 없던 첫째는 첫날 밤 왕자의 모습이 추악한 돼지의 모습인 것을 보고 놀라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도망치려 하지만 오히려 첫째의 계획이 들통나 역으로 왕자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왕자가 발굽으로 짓밟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봤을 때 아마 왕자의 얼굴만이 아닌 몸 전체가 변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왕비는 이번엔 왕자에게 그 집의 둘째 딸과 결혼하도록 주선합니다. 그런데 둘째 역시도 결혼 전까지 왕자의 모습을 전혀 모르다가 결혼 당일 밤에 왕자의 모습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둘째도 궁전을 몰래 떠나려고 했지만 그녀가 도망치려는 것을 눈치챈 왕자가 둘째를 쫓아가고, 둘째 역시도 쫓아온 왕자의 발굽에 밟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막내밖에 남지 않았는데, 막내는 두 언니와는 좀 달랐습니다. 막내 역시도 왕자의 추악한 모습을 첫날 밤에 보게 되지만 의외로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번의 결혼을 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왕자는 그날 밤 다시 멋지고 잘생긴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막내와 함께 결혼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단 얘기입니다. 엔딩은 언뜻 보면 해피엔딩 같지만 참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막내가 상당히 친절하고 인정이 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두 언니가 교활하거나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두 언니는 자세한 사정조차 모른 채 속아서 결혼하고 잔혹하게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에 가까운 이들입니다. 그것도 왕자 본인의 발굽에 짓밟혀서 말입니다. 언니들이 막내에게 못되게 굴었단 묘사도 없었으니 딱히 권선징악의 틀을 가지고 있는 동화도 아니었던 셈이죠. 이야기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혼인상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당시의 결혼은 보통 본인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맺어주는 대로, 이어주는 대로 살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서로 모르다가 혼인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란 얘기를 꽤 잔혹하게 표현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언니 2명의 목숨을 뺏은 남자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결말은 참 기묘하게 보이네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혹은 잠자는 숲속의 여인도 꽤 유명한 동화입니다. 마녀의 저주로 인해서 깊고 영원한 잠에 빠져든 여인을 어느 왕자가 발견해 입맞춤으로 깨어나게 한다는 이야기가 주요 줄거리인데요. 이 동화도 버전에 따라 이야기가 다양합니다. 특히 17세기경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작가인 지안바스타 바실리가 집필한 버전은 꽤 어두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바실리가 집필한 버전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여인의 이름은 탈리아입니다. 탈리아의 아버지는 어느 성의 부유한 영주였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탈리아가 나이를 먹고 성장한 이후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저주에 걸린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정말로 탈리아가 잠에 빠지는 저주에 걸리게 되고, 어떤 수단을 써도 잠에 빠진 딸이 깨어나지 않자 결국 딸이 잠든 것이 아닌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여기게 되고, 슬픔에 잠긴 영주는 자신의 성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든 성은 오랫동안 버려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이 성의 근처를 어느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냥을 하던 중 지쳐서 휴식을 하려던 왕은 버려진 성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어느 침대 위에 잠든 여성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 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듯이 잠든 그녀를 본 왕은 본능을 참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주인공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옛날 동화에는 유독 시신과의 이런 관계나 집착이 직접적 혹은 은유적으로 자주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그런 기묘한 묘사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잠든 주인공을 임신시킨 왕은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주인공은 잠든 상태로 출산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것은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쌍둥이의 출산과 동시에 저주에서 풀려난 주인공, 하지만 깊이 잠들었던 탓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한 왕이 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잠에서 깨어난 그녀와 쌍둥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왕은 속사정을 모르는 그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급하게 유대감이 형성되어 결국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야기니까 가능한 설정이었겠지만 따져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꽤 기괴하게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왕은 당장 그녀와 쌍둥이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하고 다시 성으로 떠나는데요. 자신의 성에 돌아온 왕은 잠꼬대로 주인공의 이름 탈리아를 부르고 왕비는 곧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눈치를 챕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곧 무서운 계획을 꾸미는데 어떻게 탈리아가 사는 곳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자기가 왕인 것처럼 꾸며서 탈리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러니 편지를 전달한 사람 편에 맡겨 쌍둥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편지에 깜빡 속아 넘어간 탈리아는 아이들을 왕비에게 보냅니다. 쌍둥이들이 성에 도착하자 왕비는 요리사를 불러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라 하고 명령합니다. 바로 왕에게 먹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역시 이런 묘사도 옛 민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 중 하나입니다. 요리사는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쌍둥이를 자기 집에 숨기고 대신 양고기를 그럴듯하게 요리해 왕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왕은 요리사가 이날 만든 이 요리를 먹으며 연달아 맛있다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비는 아주 흡족하게 웃었고 왕에게 계속해서 더 먹으라며 식사를 부추겼습니다. 물론 그녀는 쌍둥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자기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은 왕비는 이번에는 탈리아를 아예 궁전으로 불러들이기로 합니다. 왕이 잠시 사냥을 하기 위해 궁전을 떠난 틈을 타서 왕비는 탈리아를 붙잡아 처형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이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비는 모든 것이 오해였다며 변명하지만 결정적인 증인 한 명이 나타나 사건의 전말을 모두 밝힙니다. 바로 쌍둥이를 숨겨준 요리사였는데요. 요리사의 설명을 전해 들은 왕은 요리사에게 상을 내리고 왕비와 왕비를 도와준 사람들을 붙잡아 처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은 탈리아와 정식으로 혼인하고 왕과 함께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보기엔 좀 부적절한 내용들인데요. 물론 판본이나 작가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설정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점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동화로 받아들이는 범위가 생각보다 꽤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그런 점도 감안은 해야겠네요. 가끔 이렇게 평소에 알던 동화의 원본을 검색해보다가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을 알게 되면 놀랍기도 하고 작품을 다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한 작품들도 있긴 했지만 아예 민담에서 그 기원이 된 이야기들도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동화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번째 영상은 9월 25일에 올라왔던 괴인열전 자크드 팔레즈 편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장르의 영상들 중 하나는 아마도 먹방이 아닐까 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영상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 19세기 프랑스에서도 이런 먹방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가졌던 먹성은 대단히 특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늘 소개할 자크드 팔레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 내용은 절대로 현실에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크드 팔레즈 혹은 자크 시몽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1754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남성입니다. 팔레즈 지방 출신이어서 이름에 팔레즈가 붙었다고 하네요. 자크의 생애 초기에 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단순히 그가 60살이 될 때까지 프랑스의 채석장에서 돌등을 캐는 채석업자로 살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그림 속 인물이 남다른 식성으로 유명했던 또 다른 인물인 타라레의 얼굴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자크드 팔레즈를 그린 것이며 실제로 이렇게 그림 밑에 그의 이름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채석업은 무거운 암석을 캐내고 옮겨야 되니 상당한 힘과 체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살까지 채석업자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보다는 체력이나 근력 등이 꽤 좋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아마 힘든 일에 종사하는 만큼 먹성도 대단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크가 배가 고플 때마다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크가 자신이 가진 특이한 능력을 발견한 것은 어느 날 술집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자크는 일이 끝나고 술집에 잠시 들렀다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내기에 휘말렸던 모양입니다. 내기의 내용은 단순하게 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것이었던 듯한데요. 자크가 도전받았던 내기의 내용은 바로 살아있는 새를 그대로 먹을 수 있냐 없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인지 호기롭게 도전을 받아들였는데요. 마침 술집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카나리아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고 카나리아 주인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사람들은 강제로 새를 빼앗아서 자크에게 그럼 한번 먹어보라며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새를 한 번에 먹을 수 없을 거란 판단에서였지만 자크는 새를 받자마자 입안에 넣고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냥 씹어 삼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삼켜버린 그 모습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크는 사실 자신의 이런 삼키기 능력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가 옛날에 이런 재능을 활용해 버렸던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기묘한 절도였다고 합니다. 이 절도는 자크가 자주 다니던 성당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성당 의자에 앉아 기도를 드리던 자크의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님이 가지고 다니는 은으로 된 묵주. 당시 자크는 지갑 사정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으로 만들어진 이 묵주를 보자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이걸 그대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잠시 볼일을 보고 돌아온 성당의 신부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근처에 있던 자크를 가장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부와 성당 관계자들이 자크의 몸 전체를 조사했지만 은으로 된 묵주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자크의 뱃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몸수색을 해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증거가 없어 자크를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성당 밖으로 나온 자크는 삼킨 묵주를 토해내어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술집에서 새를 삼키는 내기에서 이긴 이후로 자크는 이 재능을 갈고 닦아서 연습하면 앞으로는 술값을 안 내고 공짜로 실컷 마실 수 있겠다고 여겼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술집에 갈 때마다 여러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가 초기에 삼켰던 물건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코르크마개, 열쇠, 반지, 껍질을 까지 않은 삶은 계란, 그리고 당연히 살아있는 동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 삼키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아직 연습이 서툴렀던 자크는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장어를 삼키다 벌어졌던 사고였는데요. 하루는 시장에서 운 좋게 아직 살아서 움직이는 장어를 공수해온 자크는 이걸 사람들 앞에서 삼키면 호응이 대단할 거라고 믿었고 그가 이 살아있는 장어를 삼키자 예상대로 반응은 좋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미끄러운 장어가 생각대로 뱃속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인데요. 뱃속에서 마구 움직이며 식도를 밀고 올라오는 장어 때문에 그는 하마터면 질식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크는 술집에서 기괴한 공연을 보이면서 해당 술집과 그 주변 일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자크의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루이 콩트란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훨씬 긴 이름이지만 그냥 루이 콩트라고 더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루이는 당시 프랑스에서 마술사로 활약하던 인물이었으며 프랑스의 왕 앞에서도 공연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이는 사람을 시켜 자크의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하도록 했고 여러 물건을 삼키는 재주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루이는 자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작은 술집에서 술이나 공짜로 마시는 시시한 묘기로 끝내지 말고 자신과 정식으로 계약해 크게 공연을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루이가 내밀었던 제시안은 꽤 파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연봉 그리고 숙식은 당연히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5년만 일해주면 퇴직금까지 두둑히 얹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루이가 제시하는 물건을 남김없이 삼켜야 한다는 것이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이었다네요. 자크는 루이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크는 일정 기간 공연을 위한 연습을 마친 후에 루이의 쇼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남자 자크 드 팔레즈란 이름으로 데뷔를 했고 이때부터 그는 정말 다양한 물건을 삼키는 묘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청중의 흥미를 더욱더 돋게 하기 위해서 아예 삼킬 물건을 앞에 늘어놓고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보였는데요. 이때 그가 삼켰던 물건들 중에는 쇠파이프를 비롯해서 작은 유리잔, 체인이 달려있는 작은 시계, 쇠사슬 등
등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위험해 보이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동물들도 이에 포함되었는데요. 참새, 쥐, 개구리, 장어와 뱀 같은 동물은 당연지사였고 가재와 같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동물들도 그대로 삼켰습니다. 자크는 예전에 장어를 삼키다가 사고가 벌어졌던 적도 있지만 이후에는 더 연습을 거쳐 더 이상 사고가 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삼킨 것들을 그는 절대로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관객들에게 보여줄 이른바 팬서비스를 위해서 특별한 내용의 공연까지도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자크는 관객들이 자신에게 동전을 얼마든지 던져도 좋으니 그 동전을 모두 삼켜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관객이 던졌던 동전은 5프랑짜리 은화였는데 그는 수십 개의 동전을 그 자리에서 모두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관객들은 이 퍼포먼스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사실 이 동전을 삼키는 퍼포먼스는 팬서비스의 차원도 있었지만 자크 본인에게는 매우 짭짤한 부수입이었다고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관객들이 무대 위로 던져주는 동전들은 공연자가 다 갖지는 못하고 주최자와 나눠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다만 자크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왜냐면 무대 위에서 자크가 삼키는 것은 모두 자크 본인의 것이란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크가 삼켜버리니 동전들은 주최자 루이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나눠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이 묘기를 자주 보여줬다고 하는데 다만 동전의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자크 본인도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자크는 가끔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공연만이 아닌 귀족들을 위한 연회 등에 불려가 이런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이 건네는 물건 등을 받아서 삼켰으며 하루는 귀족들 중 한 명이 장미 한 송이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장미는 잎사귀, 날카로운 가시까지 달려있는 상태였는데요. 문제없이 이걸 모두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귀족들에게서 팁을 두둑하게 받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크의 공연은 언제나 성공적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공연 단원들이 겪는 문제였는데요. 사람들이 자크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단원들은 자크 전용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유는 자크의 대변이 너무나 흉측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크가 공연 중에 삼켰던 살아있는 동물들이 소화가 덜 된 상태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되기도 했는데 악취도 심할 뿐더러 그 모습이 굉장히 고약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크는 루이의 무대에서 주요 공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도 돈을 많이 벌고 극단에도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미 고령의 나이였던 그에게 이 쇼는 상당히 부담이 심했습니다. 자크의 건강에도 서서히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위와 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 염증과 궤양이 생겼으며 그로 인해 자주 복통 등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만둘 수는 없으니 약을 따로 먹어가며 계속해서 공연을 진행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버티기 어려웠던 자크는 1816년 8월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은퇴합니다. 루이와의 계약이 아마 그때쯤 종료되었던 듯한데요. 공연도 은퇴했고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몸도 치료하면서 좀 쉬어도 괜찮았을 텐데 자크는 그냥 가만히 있기가 좀이 쑤셨던 모양입니다. 그는 은퇴 2년 후인 1818년부터 다시 단독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독 공연에서 예기치 못한 큰 사고가 하나 벌어졌는데요. 자크가 손잡이가 달린 작은 칼을 삼키는 묘기를 하던 도중 칼의 손잡이가 갑자기 빠지면서 칼날이 식도를 지나 위장 벽까지 건드리는 큰 사고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자크는 건강이 무척이나 악화되었으며 아직 위장염 등의 질환이 다 낫기도 전에 벌어진 사고였기에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자 나중에 또다시 묘기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그런 자크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은 1825년 3월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전날 자크가 술집에서 잔뜩 마시고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평소에 고통이 심해서 괴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도 하니 아마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일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크의 죽음이 알려지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프랑스의 외과 의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소 자크가 보여주는 기괴한 식성과 먹성 때문에 그가 숨지게 되면 꼭 부검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일반인과 신체적으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무척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외과 의사였던 피에르 프랑수아 페르시의 주도로 자크의 시신을 부검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의외로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음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그의 신체는 위장 질환 등이 좀 있긴 하지만 다른 일반인들의 위장과 딱히 다른
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특출나게 뛰어난 소화력을 가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하네요. 오히려 지금껏 삼켰던 것들 때문에 위장 여기저기에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크가 그다지 식성이 좋은 편도 아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생전 그런 묘기를 보여준 것은 어쩌면 명성을 얻고 싶어서였다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크는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자신의 이 재주를 통해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명성을 쌓고 싶어 했으며 거기다 돈까지 벌게 되니 이걸 멈출 수가 없었을 것이란 의견이었는데요. 실제로 자크가 이런 묘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술집에서였으니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남들보다 비위가 대단히 좋았을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비록 살아생전에 명성을 얻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원치 않는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늘 고통에 시달렸으니 어떻게 보면 한쪽을 포기하고 대신 한쪽을 얻은 케이스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묘기를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부에선 그가 보여준 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며 그가 대단한 재주꾼이었음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리잔, 파이프 등을 비롯해 살아있는 생물들까지도 한 입에 삼키는 재주는 정말 놀라워 보이긴 하네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극도로 위험하니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괴한 먹방을 보여줬던 남자 자크 드 팔레즈 이야기였습니다. 8월 몰아보기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날이 참 더웠는데 9월이 되니까 완전히 가을이 다가온 느낌이 나네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낮아서 자칫하면 감기에 걸리기가 정말 쉬운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곧 다가올 긴 추석 연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9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